상상해보세요. 당신이 카페에서 커피를 기다리고 있는데 앞에 선 사람이 주문합니다. 넓은 코, 경사진 이마, 당신보다 훨씬 우람한 체격. 그가 바리스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아메리카노 2잔이요. 하나는 온도를 82도에서 85도 사이로 맞춰주세요. 정확하게요. 우리는 그냥 뜨겁게라고 말하는데 저 사람은 정확한 온도를 요구합니다. 바리스타는 익숙한 듯 고개를 끄덕이죠. 그가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치자 화면엔 복잡한 건축 설계 도면이 가득합니다. 밀리미터 단위로 표시된 수치들, 완벽하게 계산된 각도들. 우리가 대충 그리는 스케치와는 차원이 다른 정밀함이죠. 네안데르탈인이 살아남았다면 이게 바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을 겁니다. 두 개의 인류종이 같은 지구에서, 같은 도시에서, 같은 정부 아래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냐가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과연 함께 살 수 있었냐는 겁니다. 오늘은 네안데르탈인이 만약 살아남았다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그 충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 시나리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와 그들이 얼마나 가까우면서도 다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사실 놀라운 건 아프리카 밖의 대부분 사람들은 지금도 1%에서 4% 정도의 네안데르탈인 DNA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그들의 유전자가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유전자 몇 퍼센트를 공유한다고 해서 권력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짜 도전은 훨씬 기본적인 것에서 시작되거든요. 바로 어린 시절의 발달 과정이죠. 네안데르탈인 아이와 현생 인류 아이를 같은 교실에 앉혀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 전체가 작동을 멈춥니다. 두 아이 모두 비슷한 크기의 뇌를 가졌지만 그 작동 방식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현생 인류 아이는 추상적 개념을 빠르게 습득합니다. 자유, 정의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도 금방 이해하죠. 반면 네안데르탈인 아이는 레고를 조립하거나 도면을 그리는 작업에서 압도적입니다.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와 3차원 공간 감각이 필요한 일이죠. 교사들은 두 가지 근본적으로 다른 지능을 단 하나의 방법론으로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갇힙니다. 뇌 구조의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깊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은 두개골이 우리보다 길쭉했고 머리 뒤쪽에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이걸 후두골 융기라고 부릅니다. 이 튀어나온 부분 때문에 뇌 영역의 배치 자체가 우리와 달랐어요. CT 스캔으로 분석해보니 네안데르탈인은 손해가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손해는 뭘 하는 부분일까요? 운동 기술, 언어 처리, 사회적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죠. 최근에는 더 흥미로운 발견도 있었습니다. 전두엽 뉴런을 만드는 유전자가 딱 하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작은 차이가 현생 인류에게 인지적 우위를 줬다는 겁니다. 학습 속도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아이들은 뇌가 완전히 자라는데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 8살짜리 네안데르탈인 아이의 뇌는 성인 크기의 87% 정도밖에 안 됐던 반면 같은 나이 현생 인류 아이는 이미 95%까지 자라 있었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네안데르탈인 아이들은 더 긴 학습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교육 방식도 완전히 달라야 했고요. 빠르게 진도를 나가는 수업에선 뒤처졌겠지만 세밀하게 관찰하고 손으로 직접 만드는 실습 과목에서는 현생 인류 아이들을 압도했을 거예요.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차이가 직업 시장을 어떻게 나눴을지입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시각과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 영역이 우리보다 컸거든요. 게다가 석기 시대부터 르발루와 기법이라는 놀라운 기술을 썼습니다. 하나의 돌덩이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정밀한 도구를 만드는 건데 도미노를 세우듯 정확한 순서로 타격해야 하는 작업이었죠. 이런 계획성과 정밀함은 타고난 거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공학, 건축, 정밀 제조업 같은 분야를 완전히 장악했을 거예요. 밀리미터 단위의 정확함이 필요한 모든 일 말이죠. 반면 현생 인류는 어땠을까요? 혁신과 사회적 네트워킹, 마케팅과 창의적 산업에서 강점을 보였을 겁니다. 빠르게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다루는 일들이죠. 직장은 자연스럽게 나뉘었을 겁니다. 건설 현장에 가면 대부분 네안데르탈인이고 수술실에서 정밀한 수술을 하는 것도 그들이었겠죠. 기술 연구소에서 복잡한 기계를 조립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광고 대행사나 소셜 미디어 회사, 컨설팅 기업에 가면 대부분 현생 인류였을 겁니다. 이건 차별이 아닙니다. 각자 잘하는 게 달랐던 거죠.
타고난 강점에 맞춰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러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부터 정말 복잡해집니다. 두 종 사이의 혼혈은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인지 특성을 가진 아이들을 만들어냈을 테니까요. 어떤 아이는 네안데르탈인의 공간 능력과 현생 인류의 사회적 학습 능력을 함께 물려받을 수도 있죠. 또 다른 아이는 현생 인류의 혁신 속도를 가졌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정밀 집중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요. 교사들은 모든 아이가 다르게 배우는 교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단순히 학습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근본적인 뇌 구조 자체가 다른 거죠. 결국 해결책은 하나뿐이었을 겁니다. 아예 교육 시스템을 두 개로 나누는 거죠. 네안데르탈인 중심 학교는 손으로 직접 만지고 조립하고 측정하는 실습 위주로 돌아갔을 거예요. 한 가지 기술을 완벽하게 익힐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주고 도면과 모형으로 공간 감각을 키우는 시기였겠죠. 반면 현생 인류 중심 학교는 우리가 지금 아는 방식 그대로였을 겁니다. 빠르게 정보를 주고받고 토론하고 팀 프로젝트 하면서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정말 골치 아픈 건 혼합 학교였을 겁니다. 같은 교실에 두 종의 아이들이 섞여 있으니까 선생님은 한 수업 안에서도 교육 방법을 계속 바꿔야 했겠죠. 10분은 실습, 10분은 토론, 이런 식으로요. 이런 교육적 도전은 뒤따라올 정치적 혼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거일에 투표장에 간다고 상상해보세요. 현생 인류 유권자들은 대규모 사회에 익숙합니다. 수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 복잡한 계층 구조, 대민주주의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네안데르탈인 유권자들은 10명 남짓한 소규모 집단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들에게 리더십이란 모두가 얼굴을 아는 사람들끼리의 합의거든요. 같은 투표용지를 놓고도 두 종은 완전히 다른 걸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는 불가능해집니다. 한 종은 소규모 집단 역학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처리하는데 다른 종은 거대한 계층적 사회를 구축하니까요.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가 없죠. 투표소는 두 개의 근본적으로 다른 리더십과 공동체 개념이 충돌하는 장소가 됩니다. 실제로 샤기르카야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인 유골을 분석해보니까 아버지와 딸이 함께 살았고 전체 집단 규모는 대략 20명에서 10명 정도였던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더 흥미로운 건 그들의 사회 구조입니다. 여성들은 성인이 되면 다른 집단으로 이동했지만 남성들은 태어난 곳에 계속 머물렀어요. 이런 방식은 가족끼리 끈끈하게 뭉치는 데는 좋았지만 정치적 단위가 커질 수가 없었죠. 10명 이상의 사회를 만들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웠던 겁니다. 반면 현생 인류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 사는 복잡한 사회를 만들어냈고 대표를 뽑고 통치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랐죠.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자연스럽게 50명에서 100명 정도로 모여 사는데 현생 인류는 10,000명 이상의 도시를 만들었다면 도대체 어떻게 투표를 공정하게 세나요? 1인 1표 원칙을 적용하면 인구가 압도적으로 많은 현생 인류가 모든 결정을 독점하게 됩니다. 그럼 네안데르탈인 집단의 크기를 고려해서 그들의 표에 더 큰 가중치를 줘야 할까요? 하지만 그러면 이번엔 현생 인류가 불공평하다고 느끼겠죠. 어떻게 해도 한쪽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복잡해집니다. 네안데르탈인에게 필요한 법과 현생 인류에게 필요한 법이 근본적으로 다르거든요. 네안데르탈인은 소규모 집단에서 살았으니까 재산도 함께 소유하는 게 자연스럽고 문제가 생기면 가족들끼리 모여서 해결하는 방식을 선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는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죠. 내 땅, 내 집, 내 재산이 명확해야 하고 분쟁이 생기면 모르는 사람들이 판사가 되어 판결하는 법원 시스템을 원합니다. 결국 인권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립니다. 인류가 하나가 아닌데 보편적 인권이 가능할까요? 모든 법에는 네안데르탈인의 경우, 현생 인류의 경우라는 별도 조항이 붙어야 했을 겁니다. 유전자 연구를 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의 Y 염색체 다양성이 극도로 낮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수십 명 정도의 아주 작은 집단이 여러 세대 동안 외부와 섞이지 않고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남자들은 태어난 곳을 떠나지 않았고 여자들만 다른 집단으로 시집갔죠. 현대 인류는 정반대입니다. 가족 단위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어디든 정착할 수 있죠. 이런 차이는 정치 방식에도 그대로 나타났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아마도 소규모 집단 내에서 합의 기반 의사결정을 선호했을 거고 현생 인류는 대규모 인구에 걸친 대민주주의를 밀어붙였겠죠. 도시 계획만으로도 끝없는 정치적 갈등이 생겼을 겁니다. 현생 인류는 고밀도 주택과 대중교통, 중앙 집중식 인프라를 밀어붙였을 테고요.
네안데르탈인은 흩어진 정착지와 가족단지, 지역화된 자원 관리를 원했겠죠. 사회 서비스도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했을 겁니다. 현생 인류는 대형 병원과 학교 시스템을 원했지만 네안데르탈인은 확대 가족 집단 내에서의 공동체 기반 돌봄과 교육을 선호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혼혈까지 끼어들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현생 인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디에도 완벽하게 속하지 않거든요. 생각하는 방식도 배우는 방식도 둘 중간 어딘가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은 투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안데르탈인 시스템으로 분류할까요? 현생 인류 시스템으로 분류할까요? 결국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예 통치 시스템 자체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죠.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겠지만 네안데르탈인용 정부, 현생 인류용 정부, 혼혈용 정부가 각각 따로 돌아가는 시기였을 거예요. 상상만 해도 복잡하죠? 이런 정치적 분열은 사회의 모든 부분을 뒤흔들었을 겁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인류종을 위해 지어진 도시를 걸어보세요. 인류 문명이라고 거의 알아볼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 인프라는 더 우람하고 더 짧으며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진 신체를 수용해야 했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인은 흉곽이 최대 20%더 튼튼했고 폐 용량도 더 컸습니다. 추운 기후에 적응한 결과죠. 출입구와 공공좌석은 네안데르탈인의 체형에 맞춰 더 넓고 낮아야 했을 테고 가구는 완전히 다른 구성으로 나왔을 거예요. 기술을 만드는 방식도 완전히 갈라졌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석기시대부터 르발루와 기법이라는 걸 썼거든요. 돌 하나를 여러 단계로 쪼개서 정밀한 도구를 만드는 기술인데 머릿속으로 몇 단계를 미리 계획해야 가능한 작업이었죠. 이런 성향은 현대에도 이어졌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스마트폰은 아마 두껍고 무겁지만 10년은 쓸 수 있었을 거예요. 화면이 깨질 일도 없고 배터리도 교체 가능하고 부품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조립되는 시기죠. 반면 현생 인류는 어땠을까요? 얇고 가볍고 예쁘지만 2년 지나면 새 모델 나오니까 바꿔야 하는 방식을 선호했을 겁니다. 빠른 혁신과 계획된 노후화 전략이죠. 같은 기술인데 철학이 정반대인 겁니다. 건축 스타일도 극명하게 갈렸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짓는 건물은 벽이 두껍고 기초가 튼튼했을 거예요. 레고처럼 정밀하게 조립하고 필요하면 분해할 수도 있는 모듈식 구조였겠죠. 실제로 그들이 석기시대에 쓰던 도구들을 보면 이런 성향이 명확합니다. 가죽을 밀리미터 단위로 깎아내는 글개, 옷감에 정확한 구멍을 뚫는 송곳, 나무와 뼈를 세밀하게 조각하는 칼. 전부 손떨림 없이 정확하게 다뤄야 하는 도구들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짓는 건물은 100년이 지나도 끄떡없어야 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었을 겁니다. 반면 현생 인류는 일단 예쁘고 트렌디한 게 우선이었겠죠. 구조보다는 디자인, 내구성보다는 미적 혁신에 집중하는 시기였을 거예요. 실제로 네안데르탈인의 건축 능력을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있습니다. 프랑스 동굴 깊은 곳에서 17만 6천 년 전에 만들어진 석순 구조물이 발견됐거든요. 동굴 바닥에서 뽑아낸 석순 수백 개를 완벽한 원형으로 배치한 건데 깜깜한 동굴 속에서 횃불을 들고 이걸 만들었다는 겁니다. 계획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죠.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현대의 건물을 지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모든 기둥의 간격이 밀리미터 단위로 정확하고 벽돌 하나하나가 의도된 위치에 놓이는 건축물을 만들었을 겁니다. 특히 밀폐된 공간, 정밀한 구조, 완벽한 대칭을 강조하는 스타일이었겠죠. 예술과 문화도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은 실제로 붉은 황토나 검은 망간 같은 자연 색소를 써서 몸을 칠했고 조개 껍데기에 구멍을 뚫어 장식품을 만들었거든요. 그들의 예술은 아마 만져지는 질감, 정확한 기하학 무늬, 흙과 돌의 자연스러운 색감을 중시했을 겁니다. 반면 현생 인류는 형광색 네온사인, 추상적인 개념 미술, 매년 바뀌는 유행 스타일을 추구했겠죠. 수천 년 동안 두 종이 섞이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을 겁니다. 혼혈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예측 불가능한 조합의 특성을 물려받았거든요. 어떤 아이는 네안데르탈인처럼 정밀한 손재주를 가졌지만 현생 인류처럼 사교적일 수도 있죠. 다른 아이는 현생 인류의 빠른 사고력을 가졌지만 네안데르탈인의 완벽주의를 요구할 수도 있고요. 결국 사회는 모든 게 여러 버전으로 나뉘는 구조가 됐을 겁니다. 영화관 좌석도 체형별로 다르고 스마트폰도 크기와 두께가 천차만별이고 심지어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도 종에 따라 다른 디자인으로 나왔을 거예요.
모든 인프라가 서로 연결은 되어 있지만 각각 다른 인류를 위해 최적화된 복잡한 그물망 같은 시스템이 됐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걸 수용한다는 게 과연 무슨 의미였을까요? 단순히 다른 좌석과 다른 스마트폰을 만드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인간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다시 생각하도록 강요했을 겁니다. 네안데르탈인이 살아남은 세상에서 인권은 어떻게 정의될까요? 인간이 단 하나의 종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에게 동등한 권리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리거든요. 누구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누가 어디에 소속되는 걸까요? 역사를 보면 법은 항상 새로운 상황에 맞춰 변해왔습니다. 두 종의 인류가 공존하는 세상은 또 다른 엄청난 변화를 요구했겠죠. 모든 종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중립적인 권리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각 종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보호가 필요할까요? 정말 불편한 진실은 이 시나리오가 우리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같은 종 안에서의 다양성조차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거든요. 피부색, 문화, 언어가 조금만 달라도 갈등이 생기는데 완전히 다른 종과의 공존이라니요. 그건 우리가 한 번도 도달해 본 적 없는 수준의 이해와 공감을 요구했을 겁니다. 어쩌면 네안데르탈인이 사라진 게 우리 모두에게는 더 쉬운 길이었을지도 모릅니다.